제가 청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언제나 기대에 찬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 가지신 청년이라고 하니까 더 큰 기대를 갖게 되고 더 반갑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러면 전반적인 나라 역량이 거기에 맞게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는 무엇보다도 외교 역량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외교는 어떤 현황에 있나? 우리 외교가 가지고 있는 어, 문제점은 무언가? 그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이렇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외교를 시작한 거는 근대에 들어와서죠. 19세기 이제 중반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서구적인 개념의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생소한 건데 100년 정도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얘기를 스스로도 해보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토론을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외신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약간 웃으면서 한 100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저는 우리 외교의 수준이 기대보다 높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은 언제나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100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외신 기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서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순서로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우리의 FIFA 축구 랭킹보다는 못할 거다라는 건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FIFA 축구 랭킹은 아마 30위권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보다는 안 됩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아주 뒤처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좀 확대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수위가 높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배웠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외교, 안보 그런 주요 사안이 제기가 되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의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참여합니다. 집권 엘리트도 참여하고 관료도 참여하고 정치권도 참여하고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다 참여를 하는데 그런 범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처 방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아주 특이합니다.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담론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일이 꼬여가고 잘못되는 일이 흔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담론 과정에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지나치게 대외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대외관계를 보려면 1차적으로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일종의 우리 중심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가 논의를 주도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에서부터 대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데 그 논의가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다 좌지우지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이 있는데 그 9.19 성명을 우리가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국 내에 상당히 흔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또
북핵 위기가 지난 30년간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한국 정부가 막았다라고 하는 주장도 한국 내에 흔합니다. 둘 다 사실과 거리가 먼 아주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를 보지요. 우리는 지난 근세 100년간 중국 주도의 수직적 대외관계 체제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질서는 중국이라는 압도적 실체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이른바 중화 질서죠. 그 중화 질서에 따르면 대외 관계는 안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조선의 경우에 몇 차례의 전란이라는 예외를 빼고 나면은 대체로 중화 질서 속에서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선이 대외 관계에 대한 심각한 관점과 인식을 배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험은 유럽의 경험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하나의 거대 실체가 수직적인 하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나라들, 영국이나 불란서나 프러시아나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세력 균형을 하고 이합 집산하면서 상시적으로 역동적인 대외 관계를 운영했습니다. 그 속에서 유럽적인 외교가 발전한 거고 그것이 동양에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럽 질서가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후반에 동아시아에 밀려온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외관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의 경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외세가 밀려오자 조선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어난 셈이죠. 쇄국을 해야 된다는 주장, 또 자강해서 개화해야 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가 됐지만 당시 중화질서적인 관점 속에 있던 조선이 제대로 된 좋은 방안을 마련해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도 유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청나라의 유명한 외교관 중에 설복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영 대사도 지냈고 이홍작 막하에서 조선 정책을 맡아본 적도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중국의 관점을 그 당시의 관점을 자책하면서 오지사고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외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폐쇄적으로 또 고립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본질을 중시하지 않고 형식만 중시한다. 의전과 형식은 아주 따지는데 실질은 그냥 쉽게 양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지사고적인 관점이 당시 소중화를 자처하던 조선에도 거의 비슷하게 팽배했습니다. 조선도 본질보다 형식에 경도되고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으로 사안을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한국인들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할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이 기간 중에는 식민지 한국에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 색채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배타적 국민 감정이 대외 문제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배타적 감정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강대국을 주변에 두고 중급 규모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대외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해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한국적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강국과 수직적 질서에서 살아왔다는 경험이 있고 또 근세에 와서 식민지를 겪으면서 안게 된 정신적 문화적 상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외 관점은 다소 편벽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외교의 첫 번째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대외 문제가 너무 손쉽게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식민지 체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신생 한국이 본격적으로 서구적인 국제 질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외 문제를 스스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냉전 초입이었고 한국은 해방되자마자 분단되었습니다. 냉전의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범세계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의 전략 구도에 편입되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냉전 질서가 작동을 하고 그 하부 구조에 있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죠. 외교 사안들이 반공이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채색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부는 권위주의에 기반둔 압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군사정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안보의 큰 구도가 워싱턴에서 규정되고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주요 외교 과제는 외국에 맡기고 국내적 압제를 외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연히 외교가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일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해서 대외관계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1972년에 박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7.4 공동성명은 남북 간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박정희 유신 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에 이것을 몰랐지만 박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적인 대외적인 빅뱅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락 정보부장을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만드는데 그때 김일성이 자기의 3대 원칙을 나눴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자.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관심은 7.4 성명을 한 다음에 10월 유신을 하는 데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만들어진 이 중요한 문서의 핵심 철학이 김일성 철학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중차대한 대외 사안을 자신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켰습니다. 3개월 후에 10월 유신이 발표되자 북한이 이를 맹비난했고 7.4 공동성명은 사문화되었습니다. 한국처럼 고난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나라의 경우에는 대외 문제를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합리적 국익을 중심으로 대처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우리의 대외 행보를 좌우하는 일이 아주 잦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두 번째 수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외교는 또 이념과 당파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권위주의 정부가 반공을 이념으로 내걸고 체제 방어를 위한 외교를 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제야민주 세력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친미적이고 반북적이고 반공적인 도선에 대항해서 점차 자주적이고 다소 반미적이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후일 진보 진영의 외교 관점이 되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주의 보수 정권의 이념적 접근이 불가피하게도 진보 진영의 또 다른 이념적인 접근을 촉발했습니다. 앞서 제가 7.4 공동성명을 예로 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보수 우익 정권이 얼마나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해서 대외 관계를 왜곡시켰나 하는 사례로 들었는데, 역으로 이것은, 이 사례는 진보 진영이 얼마나 이념성을 갖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례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흥미롭게도 진보 진영이 7.4 공동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남북 화해 협력의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온 진보 진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10월 유신을 추동하기 위한 계략에 이용되었던 7.4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념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 또한 진보 진영의 이념적 관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만 하면 김일성 원칙을 맹종해도 평가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90년대에 냉전이 종식되고 이를 활용해서 북방외교를 해서 한국 외교가 공산권으로 외연을 넓혔을 적에, 그때쯤에, 그러니까 한국 외교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외교 담론도 이에 걸맞게 성장하고 진화했었어야 합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관성이 한국 지도층과 한국 사회 전반에 남아 있었고, 자기중심적 관점이나 국내 정치 종속외교, 이념성, 당파성은 여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대외 문제 인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특이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역사적 유산, 또 식민지 경험, 분단과 냉전이 초래한 사회적 제세력 간의 정치적 이념적 간극, 이런 것들이 우리 외교 담론 과정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한국 외교 생태계의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이 가져다준 자신감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이 더욱 악화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은 이념적 당파성이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집권도 했고,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가 차기 집권을 위해서 대안적인 외교안보 담론으로 공격을 하고, 또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가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사안이 중대한 정치적 쟁점과 싸움 이슈로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외 문제 접근에 대해서 한국 내에 이념적 당파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두 개의 스쿨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스쿨은 친미, 동맹 중심, 국제공조 중심의 전통적 접근을 대표합니다. 다른 스쿨은 다소 반미적이고 친중 성향을 띠고 남북관계 중심의 민족공조를 표방합니다. 이 두 스쿨이 냉전 시기에 한국 외교에 가해진 이념적인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쿨은 보수 관변의 시각이고, 두 번째 스쿨은 그 시기, 냉전 시기에 야당과 제야의 시각들인데, 그 두 스쿨이 진화해서 지금 한국 외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는 꼭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 접근 모두가 한국 외교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은 이 두 접근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성안돼야 마땅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요소를 더 쓰고 어느 요소를 덜 쓰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권에 따라서 그 배합률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포인트는 두 요소가 다 한국 외교 속에 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한국 외교의 담론 구조 속에서는 두 접근은 대립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외교 문제가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쓰려는 경향도 더 현저해졌습니다. 이념적 당파적 접근이 심화되면서 당연히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동력도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민주화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관점과 국내 정치적 중심 사고가 횡행하고 또 이념성과 당파성이 심화된 한국 외교 생태계에서 국민 여론이 비합리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거의 당연합니다. 여기에 민주화 기류까지 가세하니까 다중의 견해가 무조건 중요하게 됩니다. 자연히 외교 담론은 그것이 비록 왜곡된 담론이라 하더라도, 왜곡된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중이 표출하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른바 국민 정서의 문제입니다. 집권 엘리트나 정치권은 물론 관료들까지도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한미 동맹 관련 이슈라든가 미중 사이의 노선 갈등 문제도 다, 또 북핵 문제도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주로 언론에 의해서 표출되고 증폭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면 실제 외교 관련 정부 부서는 매일매일 업무 에너지의 대부분을 외교 상대국이 아니라 국내 언론을 상대로 소진합니다. 그 일에 바쁩니다. 이러한 일은 국내 언론의 입지를 외교 상대국 수준까지 격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외교 당국자는 점점 더 국내 언론 대응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언론과 외교 당국자 간의 이러한 역학관계는 일본에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아주 유례가 드문 한국만의 특이 사례입니다. 만일에 한국 사회 내의 외교 담론 질서가 건강하다면 형성된 여론도 합리적이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담론 과정 자체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통해서 형성된 여론을 쫓아가는 외교는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네 번째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가 포퓰리즘에 포획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외교가 다중의 여론에 부응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외교 전문가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에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중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해서 국내 여론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교는 국제적으로는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받기 쉽지만 국내에서는 대외 문제를 놓고 여론을 타고 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외교 행위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정치 엘리트 일각에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보수와 진보 구분이 없습니다. 보수, 진보 양측에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실세들이 이 전문적 의견을 별로 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외교 방안을 좌지우지하는 현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교 사령탑의 요직에 비전문가들이 앉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를 곧장 총성 없는 전투에 비교를 하고 하는데 이 비유를 따른다면은 총참모부의 요직에 전문 지식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 인사가 보임되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관료 집단이 대단한 전문성을 기초로 역할을 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정 부분 관료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나라 외교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관료 비관료 할 것 없이 전문성을 적극 선양하고 고무하는 쪽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비전문성을 선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눈치 빠른 관료들이 아마추어리즘 수준에 맞춰서 복무하고 처신하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줍잖으나마 남아있던 기존의 관료 전문성마저 더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이 한국 외교의 5번째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외교의 5대 수렁은 한국 외교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 수렁들이 서로가 하나의 수렁이 2번째 수렁 또 3번째 수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외교의 주요 플레이어의 행태는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외교 생태계에는 우선 집권 엘리트, 그다음에 관료,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플레이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6대 플레이어가 앞서 말한 한국 외교 생태계 속에서 적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문제점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크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권 엘리트는 대체로 외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국정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교 분야 경험은 적고 국내 정치 분야 경험이 많습니다. 경력이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외교를 국내 정치 목적에 종속된 하위 변수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권이 5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집권 엘리트들은 5년 내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관료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순응해온 바 있기 때문에 정책적, 전략적 접근보다는 행정적, 대증적 대처를 위주로 하는 외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관료가 적자 생존의 경주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료는 집권 엘리트의 주문에 영합하기 쉽습니다. 영합주의는 관료의 보신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의 관성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합니다. 그런데 낮은 전문성은 다시 영합주의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함께 언론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이 됐기 때문에 또 시민사회단체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이 됐기 때문에 관료들은 더욱 소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죠. 정치권은 여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는 당파적, 이념적 전투의 소재가 됩니다. 언론을 보면 언론 또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파적, 이념적 쟁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론이 포퓰리즘과 국민 감정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도 진영 논리에 묶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그룹도
국민 감정이나 진보 보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각 플레이어들이 움직여가고 있고 또 앞에 말한 부정적인 생태계와 맞물려서 소용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안보 사안이 재단되는 과정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5대 수렁이 저렇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는 6대 플레이어의 행태가 이렇고, 그러니 한국에서는 주요 외교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소동과 논란은 비등한데 그런 논란이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담론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잔뜩 논란을 벌린 후에 나오는 결론은 비전문적이고 비전략적이고 관료적이고 행정적이고 회피적이고 한 것입니다. 사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서도 이런 일이 많고 대일 관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북핵과 사드는 이념성과 정치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많고 대일 관계는 국민 감정과 포퓰리즘에 의해서 영향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외교는 선진 외교를 지향하지 못할 겁니다. 외교가 자기중심주의와 국민감정과 국내정치에 종속돼서 다루어지는 일은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핵을 가진 북한과 마주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또 한편 이념적인 당파적인 외교는 다음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외교의 계속성과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 외교를 가지고는 북핵과 한반도 주변 세력 구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일 장래에 기회가 온다고 해도 통일의 국면을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계와 플레이어의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로는 이러한 문제를 공감하는 분위기부터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초 위에서 생태계를 바꾸고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갈 주체는 역시 6대 플레이어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분석적으로 보자면은 6대 플레이어 중에서 집권 엘리트와 관료는 정책 주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여론 형성 그룹이고 감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주도 그룹이 솔선해서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현상을 타파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일 겁니다. 예컨대 대통령과 집권 엘리트가 이 문제를 중대한 개혁 과제로 채택한다면 관료 집단은 이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정책 주도 그룹에서 문제 해결 동력이 생겨날 겁니다. 집권 엘리트가 외교개혁에 나서가지고 설선해서 외교에서 정치성, 당파성을 줄이고 또 국익 위주의 접근을 표방한다면 반대 세력의 예봉을 완화하고 폭넓은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권 엘리트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추구하면서 이에 기초해서 전체적으로 범사회적인 담론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한국외교 담론의 장에 변화가 올 겁니다. 소모적인 쟁론 소지가 줄어들고 국민적인 여론을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집권 엘리트가 이 일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나 국정원 개혁을 기치로 내건 집권 엘리트는 있었지만 외교개혁에 관심을 돌리는 정치 엘리트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만일에 집권 엘리트가 솔선해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대해 볼 만한 플레이어는 외교 실무를 맡고 있는 관료입니다. 관료는 현안에 익숙하고 또 현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료가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한국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가 관료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외무성을 포함한 각부 장관은 다 정치인이 맡아봅니다. 일본 외무성의 관료들은 정치인 장관을 보좌해서 외교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장관은 사무차관 이하 일본 외무성 관료 집단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 사정은 일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정권과 정치권이 압도적인 권력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관료는 이를 따르고 수행해온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 외교 관료의 정책적 전문성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권력 내부의 관료의 견해를 중시하는 문화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6대 플레이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앞서 있고 기능과 조직 면에서 역량을 갖춘 플레이어는 역시 관료입니다. 관료 조직 내에 외교 문제를 전략과 정책 위주로 접근하는 문화가 진작이 되고 관행적이고 행정적이고 보신적이고 영합적인 접근을 타기하는 기운이 생겨나면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료 집단 내에 외교 선진화를 위한 책임의식이 일깨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무 관료는 매일매일 국제사회의 높은 수준의 상대를 접하고 겨루고 있는 한국 사회 유일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제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곳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에서 일대각성이 일어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관료 사회 내에 스스로 깊은 전문성을 축적하려는 기로부터 살아나야 할 겁니다. 만일 이런 흐름 속에서 집권 엘리트가 관료의 견해를 활용하는 데 열린 자세를 보인다면 관료 사회의 새로운 추세가 아연 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관료 사회의 변화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권 세력과 관료 사회의 자생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아래로부터의 여론 형성과 감시 그룹이 나서서 한국 외교의 개선을 촉구하고 고무하는 기능을 하도록 자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역할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그룹에서 사회적 담론이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지 않도록 감시견 역할을 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권 세력과 관료 집단의 변화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단체에 깨어있는 인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외교의 생태계와 플레이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범사회적인 외교 담론 과정에서 정화 기능과 계몽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나 언론, 학계, 시민단체에 있는 의식 있는 인사들이 연대해서 초당적이고 탈이념적이고
국익 위주의 정책을 위한 담론을 적극 제기하는 것도 유용할 겁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익 중심의 접근을 하려는 인사들이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물론 언론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때에 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약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언론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상호 경쟁도 심해서 각 진영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외교 담론을 생산하는 베이스로 기능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도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춰볼 때 학계나 시민사회 등과 공유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도 진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 상대 진영에 유출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관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에도 선진화된 외교에 기여할 전문 인력 풀이 이미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담론 과정을 건설적으로 하도록 고무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내에도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깨어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한국의 외교안보 커뮤니티로서 기능한다면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 외교안보 담론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얼핏 들으면 아주 방대하고 아주 요원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지금 생태계 현상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제가 아까 북방외교 얘기를 하면서 30년 전쯤에 우리가 우리 외교를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대했을 적에 이미 외교 담론의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했죠.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데 축구 랭킹 30위 중반보다 훨씬 뒤처지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상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분야에서 먼저 작업이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신선한 변화가 전해지기 시작하면 변화의 물결이 빠른 속도로 여타 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외교 생태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철저히 감시하고 초당적이고 현실적인 국익 위주의 외교 정책을 주문하는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집권 엘리트나 관료나 정치권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집권 엘리트가 외교 분야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할지도 모릅니다. 민주화 이래 세력이 강해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화된 힘을 외교 개혁에 투사하고 정치 세력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수렁의 문제는 기대보다 빨리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외교 담론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와 그 속에서 운신하는 플레이어들의 특이성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외교는 5대 수렁 속에 있고 6대 플레이어는 그런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적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국한 이래 지금 75년가량이 됐고 그 중에 60년 정도를
보수 정권이 집권했는데 60년 보수 집권 기간 중에 내세울 만한 외교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 15년 집권한 진보 정권 기간에도 한국 외교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아시다시피 미중, 미러 대결에 따라서 거대한 세력 재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더 고도화됐습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18년, 19년 반짝했지만 지금은 정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실질 진전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처럼 난해한 지정학 속에 있는 나라의 경우에 외교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외교가 5대 수렁에서 벗어나서 초당적이고 국익 위주의 전략적이고 정책적 외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4강에 둘러싸이고 분단되었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핵을 대면하고 있는 나라에게 너무나 늦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작업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6대 플레이어의 어디 일부에서라도 지금의 한국 외교 생태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겁니다. 제가 주말에 청년 여러분들하고 마침 여러분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작은 희망의 씨앗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외교의 현 현상을 타파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치에 맞는 외교를 위해서 생태계와 플레이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통일과 외교에 대해서 갖고 계신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을 잘 벼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 외교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통일의 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회가 오더라도 그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운명의 여신의 옷자락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역량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